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오늘 기막힌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엔 둘도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과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인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8년 서울 천호동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금술 좋고 사랑 많은 한없이 넘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금슬이 아주 좋았다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 드라마 같은 만남이었더라고요. 아버지가 22살, 군대 휴가를 나왔을 때 어머니를 만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친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돕다가 군대를 가셨대요. 휴가 나왔을 때는 항상 친할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셨답니다. 친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만 계셨다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은 뵙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22살이었을 때 그때도 군대 휴가를 나와서 친할아버지 가게 일을 돕고 계셨답니다. 9시 땡 하면 나가서 놀아도 좋다는 친할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는 시계만 보면서 일을 하셨다죠. 그런데 9시까지 30분을 남긴 8시 30분, 한 여자가 가게로 들어왔답니다. 긴 생머리에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는 친할아버지의 가게에서 혼자 순대국밥과 소주 한 병을 시키셨대요. 요즘이야 여자 혼자 순대국밥을 먹든 곱창을 먹든 신경 안 쓰는 시대가 되었다지만 거의 40년 전인데 그때는 그게 흔하지가 않았다더라고요. 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답니다. 아버지는 그때 그 여자가 되게 예쁜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다소곳하게 생긴 그 여자는 30분 만에 국밥과 소주를 다 먹어버렸고 완전히 취해버렸답니다. 저기요, 여기 소주 한 병 더 갖다 주시죠. 저 지금도 충분히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더 먹을 수 있거든요. 뭐야, 아저씨 저 무시해요? 저 아저씨 아닌데 총각인데요. 아버지가 술 취한 여자와 실랑이를 하자 친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오셨답니다. 그리고는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으셨대요. 아들, 네가 좀 데려다주고 와라. 네?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집은 또 어딘 줄 알고 데려다줘요. 걔 여기 골목 끝 문방구집 딸이야. 꼬박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저런다니까. 아유, 오늘 또 회사에서 엄청 시달리다 왔나 보다. 그 문방구집 2층이 걔네 집이야. 얼른 데려다주고 와. 아버지가 사시는 동네가 좁았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비밀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 사이였다죠. 그 말은 곧 문방구집 딸과 아버지도 아는 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문방구집 딸이라 아버지는 곰곰이 떠올려 보셨답니다. 국민학교를 다니셨을 적에 문방구를 밥 먹듯이 드나들었던 저희 아버지. 잠시 생각을 더듬어 보다가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양갈래 머리를 한 앞니가 빠진 여자애였죠. 문방구 앞에서 오락을 좀 하고 있으면 옆에 쪼그려 앉아서 멀뚱멀뚱 구경을 하던 그 문방구집 딸이 떠올랐답니다. 그런데 그 문방구집 꼬마애가 다 큰 처녀가 되어서 더군다나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다니 아버지는 너무 신기하셨답니다. 그날 그 여자분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친구들하고 노는데도 계속 그 여자분이 생각나셨대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벌렁거리셨답니다. 그 벌렁거림은 군대에 복귀를 해서도 마찬가지였다죠. 그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에 빠지신 순간이었답니다. 그 후로 약 5개월 후에 아버지는 군대 제대를 하셨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저희 부모님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숨길 생각이 없었던 남자 중에 남자였던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니셨고 남자고 뭐고 그저 일에 치이기 바빴던 어머니는 아버지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셨답니다. 말 그대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다죠. 그런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아버지는 사랑을 쟁취하셨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어머니랑 결혼 후에 어머니께 듣게 된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자꾸 아버지를 보니까 귀여워 보이셨대요. 자기보다 3살 많은 오빠가 귀여워 보였던 건 처음이라 신기해서 마음을 받아주셨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 부모님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셨답니다. 아버지는 그때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하나 없으셨대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셨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친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가 친할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아서 운영하게 되셨답니다. 하지만 그게 순탄치만은 않으셨대요. 친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탓에 가게 운영에 대해 배운 것도 없었고 거래처부터 레시피까지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으셨다죠. 저희 아버지가 군대 제대하시고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이 가게 운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셨겠죠.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정말 고생고생을 하면서 가게 운영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기게 되었다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냐면요. 저를 낳던 그날까지도 가게 일을 도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게 어머니가 대파를 썰다가 진통을 시작하셨대요. 어머니가 진통으로 정신없이 병원으로 가시면서도 아버지께 대파를 다 못 썰었는데 하셨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엉뚱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병원에 도착하고서도 13시간의 진통 끝에 제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셨대요. 저는 신생아 때 목을 좀 가눌 수 있을 때부터 가게에 나갔답니다. 어머니가 저를 업고 가게 일을 하셨답니다. 요즘이야 가게마다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쉬는 날도 있고 하지만 그 옛날에 그런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손님 없으면 그게 브레이크 타임이고 명절에나 겨우 쉬었죠.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고생고생 하시면서 2년을 일하셨답니다.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아주 치열하게 일만 하셨답니다. 그 결과 매일을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일하다가 쓰러지신 어머니는 쓰러지시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셨고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고였답니다. 저는 고작 3살이었고 아버지도 32살의 젊은 나이셨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아버지는 한동안 큰 슬픔에 빠져 계셨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대요. 한동안 가게 일도 못하시고 저랑 집에만 있으셨답니다. 어머니와 결혼하셨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어머니를 잃고 나니 세상이 다 무너져버린 기분이셨답니다. 하지만 저를 보고 버티셨대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저 하나 잘 키워보자고 하고 다시 힘내서 일어나셨답니다. 아버지는 다시 가게에서 일할 자신이 없으셔서 가게를 다 정리하셨답니다. 워낙 동네가 좁아 소문이 다 나서 어딜 가나 어머니의 얘기를 했었고 그 가게에 있으면 어머니가 계속 생각이 나서 모두 정리하기로 마음먹으셨대요. 그리고 집까지 이사를 강행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없는 아무도 어머니와 아버지와 저를 모르는 낯선 동네로 말이죠. 그렇게 다른 동네 이사 가고부터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이사간 동네가 원래 살던 동네보다 집값이 더 비쌌나 봅니다. 저희는 전에 살던 집보다 좀 더 작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장에 가게를 얻게 되셨죠. 다른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으셨답니다. 그건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고작 3살이니 어디 보낼 수도 없고 기껏 해봐야 어린이집인데 아버지가 고집이 있으셔서 어린이집은 좀 더 늦게 보내고 싶으셨다더라고요. 3살이면 말도 못할 나이인데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나 싶으셨던 아버지는 시장에서 칼국수 가게를 하시면서 거기서 저를 키우셨답니다. 하지만 장사가 썩 잘 되진 않았다더라고요. 그 시장 안에 오래된 칼국수 가게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영 수익이 나질 않아서 2년 정도 하시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칼국수 가게 문을 닫으시고 배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생수 있잖아요. 정수기에 꽂아서 먹는 그 생수통이요. 그거 배달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맘때부터 제가 유치원을 다녀서 보다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으셨다죠. 또 그런 일은 배달을 일찍 마치면 일찍 끝이 났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무겁고도 힘든 일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3년 뒤, 제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아버지는 새벽에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일찍 끝이 나잖아요. 요즘엔 뭐 애들이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원에 잘 안 다녔습니다. 심지어 2학년 때인가 그때까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습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아버지가 제 걱정이 되셨나 봐요. 오후 내내 혼자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프랜차이즈 식당에 아침 일찍 식자재를 가져다주는 배달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5시였나 6시였나 그쯤에 제 밥을 차려놓고 나가셨습니다. 그럼 제가 일어나서 그 밥을 먹고 혼자 준비해서 학교를 갔었죠. 이건 아버지한테 비밀인데 사실 그때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계 울리는 소리를 못 들은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거의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혼자 잠에서 깨서 학교에 가는 건 너무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시는 건 너무 좋았습니다. 아빠, 다른 애들은 다 잘 때 아빠가 집에 들어온대. 그런데 나는 아빠가 집에 일찍 와서 너무 좋아. 정말? 앞으로도 아빠가 일찍 올게. 일찍 와서 우리 동규랑 많이 놀아야겠다. 진짜? 아빠 최고. 아빠, 그럼 우리 축구하러 가자. 그래, 가자.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자라는 저를 항상 걱정하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까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넘쳤으면 넘쳤지.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제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같은 곳에 돌아다니는 영상 보면 아빠들은 항상 소파에 누워만 있고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귀찮아하고 애들이랑 잘 안 놀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참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소파에 가만히 누워 있으셨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하셨고 집에서도 매번 부지런하게 움직이셨죠. 청소기를 돌린다던가 빨래를 한다던가 밥을 한다던가 저랑 놀아주실 때도 책을 읽어주신다던가 로봇을 같이 만들어주신다던가 공부를 알려주시는 등 엄청 부지런하셨습니다. 제가 뭐 해달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싫다는 말을 안 하셨던 분이었죠. 그 영향이 있던 걸까요? 저도 1분 1초를 알차게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쉬는 시간에도 가만히 안 있고 복습한다던가 예습한다던가 한자 공부한다던가 영단어 외운다던가 하면서 알차게 보냈습니다. 물론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떠들 때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다들 학원 2~3개씩은 기본으로 다녔죠. 반면에 저는 학원은커녕 방과 후 학습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흔한 공부방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괜찮게 나왔고 별로 필요성도 못 느꼈었죠.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넌지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동규야, 너도 이제 학원 다녀야 하지 않겠냐? 아버지 일하는 곳에서만 들어보니까 중학생 되면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고 그런다던데. 에이, 괜찮아. 그럼 힘들기만 하지. 그래도 남들 다 다니는데. 아니다. 아버지가 한번 알아볼게.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며칠 후 학원 상담을 하러 가자고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학원 버스를 타고 20분쯤 가면 나오게 되는 큰 학원이었죠. 아버지가 이런 곳을 어떻게 아셨을까 했습니다. 여쭤보니까 아버지 일하는 곳 사장님이 알려주셨다더라고요. 그 사장님 자녀분들이 그 학원 다니고 명문대 갔다면서 말이죠.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학원이 되게 넓고 엄청 깨끗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비싸 보이더라고요. 상담 끝내고 나와서
아버지한테 쭈뼛거리면서 얘기를 꺼냈죠. 아빠, 그런데 여기 되게 비싸 보이던데. 비싸지? 아까 그 실장님? 그 사람이 아빠한테만 가격 말해줬잖아. 엄청 비싸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 머리에 꿀밤을 살짝 매기셨습니다. 동규야, 너는 공부만 해라. 그건 아버지 문제야. 걱정해도 아버지가 걱정하고 돈 벌어내는 것도 아버지야. 그리고 이깟 거 하나 보내줄 정도는 된다. 네가 뭐 수백 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로다가 싸게 배우는 게 공부라는데 이 정도는 아버지가 해. 그러니까 너는 걱정 하덜덜을 말아.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게 아버지 소원이다. 그때 정말 아버지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아버지 모습이 엄청 멋지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좋은 학원에 보내주시는 만큼 기꺼이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라 했죠. 아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학원에 다니면서부터 아버지는 다른 일을 구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배달 일이었는데 이번엔 택배 일을 하시게 되신 거였습니다. 아버지 지인분이 원래 택배를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못하게 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럭을 아버지가 싼 값에 사게 되셨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택배 일을 하게 되신 거였죠. 그전에는 새벽같이 일을 나가셨었으니까 항상 집에 일찍 오셨었는데 택배 일을 시작하고서부터는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8시가 좀 넘었었는데 아버지는 항상 저보다 늦게 들어오셨죠.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일을 나가셨고 만약에 토요일 날 배달을 못한 택배가 있으면 일요일 날도 갖다 주러 나가셨습니다. 아무리 슈퍼맨 같고 부지런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고된 일을 하시는데 안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늦잠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택배일 시작하고서부터는 일요일 날 늦잠을 주무셨습니다. 정말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주무셨었죠. 그런 날에는 제가 먼저 일어나서 짜파게티 끓여서 아버지랑 같이 먹고 했습니다. 딱히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어서 짜파게티 끓인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요일은 무조건 짜파게티 먹는 날이 되었었죠. 그게 뭐라고 아버지랑 둘이 짜파게티 4개 순식간에 다 먹고 나면 배도 든든하고 마음도 든든하고 엄청 좋았습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짜파게티를 끓이는 것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인가 TV에서 무슨 다큐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택배기사가 일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크고 작은 상자를 나르고 또 나르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언덕도 뛰어다니고 춥거나 덥거나 매일을 그렇게 힘겹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 엄청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셔서 저 학원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큐 프로그램 본 뒤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서 첫 시험에서 당당하게 전교 1등을 했었죠.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동규 장하다. 장해. 기특한 내 새끼. 아이고 기특해라. 우리 동규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아버지가 뭐든 해줄게. 아버지는 제 성적표를 보신 그날 여기저기 전화를 엄청 하셨습니다. 제가 전교 1등한 것을 자랑하려고 말이죠. 그게 괜히 뿌듯하고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쭉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때 반 애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류도 엄청 다양했죠. 고깃집 같은 식당도 있었고, PC방도 있었고, 책방도 있었고, 패스트푸드점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고, 옷가게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곳에서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꽤 버는 모양인지 비싼 브랜드의 운동화를 산다던가 심지어는 오토바이를 사는 애도 있었죠.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괜히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더라고요. 학교를 안 나가는 주말에만 조금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브랜드 운동화를 갖고 싶었냐고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사고 싶었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 몇만 보씩 걸으시는 분인데도 신발을 다 해진 거를 신고 다니셨거든요. 그게 발에 딱 맞춰져서 편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허구한 날 사먹는 햄버거 같은 것도 저희 아버지는 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 끼니를 잘 못 챙겨 먹잖아요. 밥 먹을 시간에 빨리 배달하고 일찍 퇴근하는 게 더 낫다고 하시던 아버지였죠. 빨리 먹을 수 있는 햄버거 같은 거라도 사드시라니까 그게 아까우셨는지 주먹밥을 싸서 다니셨습니다. 대충 안에 참치캔 따서 넣고 밥이랑 김가루 돌돌 말아 엉성하게 랩으로 감싸서 챙겨가시는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버지에게 보탬이 되기로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다가 옆 동네에 있는 한 PC방에서 일요일 오전에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친구가 일요일날 하루 종일 거기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평일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일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누가 PC방으로 올까 생각했습니다. 엄청 한가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생각은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다들 눈 뜨자마자 PC방으로 모이는 건지 정말 아침부터 PC방을 북적거렸습니다. 거기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보아하니 전날 밤부터 쭉 있는 것 같은 아저씨들도 꽤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몰려와서 과자랑 음료수를 어찌나 사 먹는지 가만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PC 자리 청소하고 그러면서 손님 받고 프린트하는 손님들 도와주고 과자랑 음료수 팔고 과자랑 음료수 새로운 것들 채우고 5시간이 되게 긴 시간인 줄 알았는데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아르바이트 끝내고는 뭔가 얼떨떨하더라고요. 내가 5시간 동안 뭘 했나 싶었죠. 그렇게 4번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2달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고맙다면서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주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제가 만져본 돈 중에 가장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번 돈이기도 했죠. 무척 뿌듯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2달 일한 돈을 몽땅 모아서 아버지 신발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백화점으로 향했죠. 혼자 백화점에 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인가 아버지랑 백화점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긴 했었는데 제대로 백화점을 구경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색한 발걸음으로 백화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남자 신발을 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백화점이라서 그런가 신발이 엄청 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멋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신발은 얼마 정도 할까요? 멋진 양복을 쫙 빼입은 직원분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구경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신발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가격은 제가 2달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의 2배였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와, 비싸군요. 제가 머뭇거리자 직원분이 다른 신발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의 신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신발도 몇 켤레 있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그중 제일 편해 보이는 신발을 골랐고 저는 2달 동안 일한 돈을 모두 탈탈 털어쓰게 되었습니다. 신발 사고 돈이 조금 남으면 백화점 지하에 있는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했는데 비록 돈이 없어 그렇게는 못했지만 아버지 신발을 샀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다가올 폭풍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아버지가 집에 오시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신이 나서 신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신발, 아빠 신발이야. 뭐 신발? 네가 산 거야? 돈이 어디서 나서? 아빠, 나 사실 아르바이트 했어. 뭐 아르바이트? 별건 아니고 그냥 PC방 아르바이트. 얼마 안 됐어. 일요일만 하는 거고. 어때? 신발 되게 가볍고 편해 보이지 않아? 아빠 맨날 낡은 운동화만. 이동규!
아버지가 제 성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만 꿈뻑대고 있었죠. 너 왜 아르바이트 했어? 아버지가 너한테 그런 거 시켰어? 공부만 하라고 했지. 왜 네가 그 고생을 해? 아버지가 뭘 못해줬다고. 언제 이런 거 해달라고 했어? 그날 저는 아버지께 정말 엄청 혼이 났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혼을 내시다가 눈물을 그렁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동규 고생 안 시키고 싶다. 왜, 왜 아버지를 비참하게 만드니? 동규 너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싶다. 아빠, 죄송해요. 저 아르바이트 안 할게요. 울지 마세요, 아빠. 그날 밤 아버지는 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보며 혼자 우셨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지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모르는 죄책감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건 아마 어머니를 너무 고생시킨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셨겠죠. 그렇기에 제게 더 화를 내신 거였을 거고요. 그런 아버지께 죄송해서 밤잠을 설친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르바이트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지금 제게 주어진 더 중요한 일을 하기로 했죠. 잘 먹고 잘 자고 공부를 잘하는 게 학생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마음 잡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나가 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 흔들렸던 성적이 다시 껑충 위로 올라왔고 다시 한번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쭉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만 했고 저는 스카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명문대들 중 한 곳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던 그날처럼 여기저기 지인분들에게 전화를 하시며 나가시더니 소고기를 사서 돌아오셨습니다. 엄청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이죠.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건 신발을 사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1학년을 마친 뒤 저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복무 잘하다가 휴가를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군대 간 지 1년 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군대에 있다가 나오는 휴가와 외박은 언제 나와도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하루에 약속 2개씩 잡고 술도 엄청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랑 제일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애들이 비슷하게 군대를 갔었거든요. 휴가가 겹치면 밤새 놀고는 했습니다. 그때 휴가 나왔을 때 같이 다니던 무리 중 저 포함 4명이 휴가를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 약속을 잡았죠. 집에 들려서 아버지 뵙고 같이 점심도 먹고 좀 쉬다가 저녁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일찍 졌었죠. 6시였는데도 밖이 좀 어두컴컴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이 큰 길과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름길로 향했죠. 제가 초등학생 꼬마 아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 말씀은 잘 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매번 큰 길로 다니라고 하셨었는데 그 말을 어겨서 그날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지름길이 차 한 대 들어서면 거의 꽉 차는 길이었습니다. 애초에 그쪽으로 차가 잘 다니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차가 지나갈 때가 있었죠. 그러면 벽에 찰싹 달라붙어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차는 잘 안 다니는데 시내로 빠지는 지름길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들이 엄청 오가던 길이었죠.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 오토바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목길에서 속도를 엄청 내는 겁니다. 오토바이에 남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헬멧도 안 쓰고 곧게 가지도 못하고 오토바이를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벽으로 피하려던 저를 치고 가버렸죠. 세게 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들도 멀쩡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토바이랑 바퀴에 발이랑 다리가 스쳤고 손잡이인지 어디에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한 바퀴 휙 돌면서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도 저를 칠 줄은 몰랐겠죠. 낄낄 웃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남자들이 저를 치고 놀랐는지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그렇게 그냥 달아나 버리더라고요. 바닥에 널브러진 저는 정말 아팠습니다. 팔이 부러졌나 싶게 너무 아프고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발이 아파왔죠.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지. 날은 점점 어두워지지.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밝은 빛이 보이더라고요. 차가 한 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게 안 보이는지 속도를 안 줄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저 차가 나를 치고 가면 어떡하나 진짜 오금이 저릴 정도였죠. 어떻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오지 말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차의 반대편, 그러니까 제 뒤쪽에서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게 들렸고 곧바로 제 옆으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한 여자가 제 앞에 섰고 다가오는 차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멈춰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멈춰! 그러자 달려오던 차가 드디어 차를 세웠습니다. 여자는 제 쪽으로 몸을 돌려서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일어나 봐요. 일단 여기 골목에 잠깐 계셔보세요. 제가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를 골목으로 겨우 데려다 준 그녀는 멈춰있는 차에게 꾸벅 인사까지 하고 자신의 스쿠터를 제가 있는 골목으로 옮겼습니다. 넘어진 거예요? 뺑소니인가? 경찰도 불러야 할까요? 뺑소니... 네? 어떤 나쁜 놈이... 기다려봐요. 경찰도 같이 불러줄게요. 그리고선 여자는 씩씩거리며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곧이어 경찰,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저는 그 여자 덕분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상황에 다리가 부러지고 팔에 금이 간 그 상황에 말이죠.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그 여자 생각만 났습니다.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거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리 골절되고 팔에도 금이 가고 반깁스하고 깁스하고 경찰관 분들에게 상황 설명하고 놀란 아버지가 달려오신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그 여자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나 그 여자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사건 목격자도 아니고 해서 상황 설명만 듣고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 여자 정보를 안다고 해도 경찰관 분들이 그런 걸 제게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은혜를 갚고 싶기도 하고 그날 이후로 그 지름길 근방을 엄청 서성거렸습니다. 스쿠터만 지나가도 그때 그 여자가 타던 스쿠터가 맞나 유심히 보기도 했고요. 휴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살펴봤는데도 결국 그 여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역하고서도 한참 동안은 그 여자의 행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제 또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뭐하는 사람일까 엄청 궁금했습니다. 그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지름길 근방 300m에 있는 식당이며 옷가게며 작은 공장까지 어슬렁거리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를 찾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저는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수능 때보다 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거든요. 스펙도 많이 쌓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스터디도 들어가고 면접 준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갖은 노력 끝에 취업에 성공한 거였죠. 그렇게 노력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까지도 계속 택배 일을 하셨었거든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대학생 때는 아버지한테 용돈 안 타고 과외 알바로 돈 벌곤 했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아버지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때마다 너 하고 싶은 거 하지 이런 걸 왜 주냐 하셨던 아버지였지만요. 아무튼 제가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아버지가 좀 편하게 일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했습니다. 아빠, 저 취직했으니까 아빠 이제 좀 쉬엄쉬엄 일하세요. 알겠죠? 아이고, 장한 우리 아들. 나중에 우리 아들 장가 가려면 아버지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이 참, 아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택배 일을 하셨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다니는 후부터는 아버지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지역을 옮기시면서 일이 일찍 끝났거든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랑 비슷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길에 돈가스를 포장해서 아버지랑 저녁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규야, 아버지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무슨 일 있으셨는데요? 아니, 아버지가 이번에 동네로 옮겼잖아. 거기에 자주 가는 집이 있거든. 일주일에 2번 정도. 되게 큰 아파트인데 안에 식구도 여럿 사나 봐. 2번씩 갈 때마다 택배 여러 개를 들고 갔었거든. 아, 그래요? 음. 그런데 갈 때마다 택배 받는 사람은 한 명이야. 보통은 그냥 문 앞에 두고 그냥 오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집 사는 분을 만났는데 할머니시더라고. 걷는 게 불편하신지 지팡이를 짚고 집에 들어가시는 걸 봤어. 그런데 택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것도 집 안으로 들여다 놓으려면 힘드시겠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벨 눌러봤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오대. 다른 식구는 집에 하나도 없고 집에 할머니 혼자 계셨던 거야. 그래서 택배 좀 안에 옮겨드리냐니까 고맙다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 집은 현관까지 들여다줬거든. 계속. 현관도 엄청 넓어. 오, 아빠 엄청 좋은 일 하셨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오늘 택배를 가지고 가서 벨을 눌렀는데 오늘은 할머니가 깜깜 무소식이더라고.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가거든. 그때마다 매번 할머니 혼자 계셨고 혹시 어딜 나가셨나 생각하고 그냥 문 앞에 택배를 놓으려고 하는데 글쎄 그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야. 네? 그래서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뭔가 영 찜찜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슬쩍 문을 열어봤지. 그러니까 무슨 발이 하나 보이더라고. 발이요? 그렇다니까. 깜짝 놀라서 문을 더 열어보니까 글쎄 그 할머니가 현관에 쓰러져 계시는 거야. 어딜 다녀오시는 모양인지 지팡이도 짚은 채로 곱게 차려입고서는 그냥 현관에 엎드려 계시더라고. 놀라서 얼른 숨쉬나 먼저 확인하고 바로 구급차 불러드렸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되긴 구급차 오고 보호자가 없으니까 일단 내가 할머니 쫓아가고 그 집 손녀라는 사람이 병원으로 달려왔지. 그 손녀 말이 가끔 가다가 그러신다고 하더라고. 그걸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지. 아니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손녀가 고맙다고 하는 거야. 그러게요. 아빠, 진짜 좋은 일 하셨네. 그래서 그 손녀가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데, 동규, 너 주말에 시간 좀 되니? 네? 저도요? 아버지께서 그 할머니 댁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가기 좀 민망하다면서요. 미리 그 할머니의 손녀분께 아들을 데려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좋다고 했답니다. 딱히 할 일도 없었고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대받는 식사 자리가 처음이라 그런지 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가 초인종을 누르셨고 잠시 뒤 문을 여는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 스쿠터! 3년 전 저를 구해주었던 스쿠터를 타고 있던 여자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주치는 순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예쁜 외모를 하고선 한동안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는데요. 여자는 잠시 갸웃거리더니 이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뺑소니? 그 여자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동규, 너 할머니 손녀분하고 아는 사이니? 그 여자가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할머니의 손녀분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 본 그 순간부터 요동치는 심장을 어찌할 수가 없었죠. 여자를 따라서 넓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 앞에 인자한 인상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가득 음식이 놓여져 있었죠. 저랑 아버지가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냥 끼니 해결할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누가 차려준 정성스러운 밥상은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모두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만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가 해준 요리를 먹게 되었다니 너무너무 좋고 떨렸습니다. 심지어 맛도 좋더라고요. 정말 배가 터져라 밥을 2공기를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랑 아버지가 사간 과일과 함께 커피 한 잔을 하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죠? 그러게요. 그때 다치신 건 괜찮아요? 네, 덕분에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엄청 찾았는데. 찾았다고요? 저를요? 네, 그 근처에 일하시나 싶어서 다 돌아다녀 보고, 경찰분들께도 여쭤보고, 스쿠터만 보면 자세히 보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전혀 몰랐네요. 여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화내는 모습도 예뻤는데, 웃는 모습은 더욱 예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때 그 은혜를 좀 갚고 싶다고 했고, 밥을 한 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며 연락처를 알려주었죠. 자신있게 물어보았지만 실은 속으로 엄청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세를 이어 그 다음 주에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에는 한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검색을 엄청 해서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은 식당을 예약을 했죠. 그날 여자와 얘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중학생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쭉 할머니와 둘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힘든 환경임에도 여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다더라고요. 할머니와 둘이 살 때 집이 여유롭지 않았답니다. 밥에 김치만 먹은 날도 많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궁리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우연히 쇼핑몰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쪽으로 눈을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부터 쇼핑몰을 차려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직원들까지 있는 쇼핑몰 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번 돈으로 그렇게 큰 아파트도 산 거라고 했죠.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를 구해준 마음씨와 예쁜 외모, 화를 내고 예쁜 모습에 반했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그 여자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평생 여자 하나 사귀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는 게 바빠서 그랬나 첫사랑이랄 것도 없었고요. 첫눈에 반한 그녀의 마음을 얻으리란 수능 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밀고 당기는 스킬 같은 것도 모르겠던 저는 그냥 계속 좋아하는 티 다 냈습니다. 만나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여자도 제게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나 봅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고 밥 먹자고 하면 밥 먹어주고 보고 싶다고 하면 보자고 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너무 좋아하나? 너무 티를 많이 내나 걱정도 했는데 이제 보니 그녀도 제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만남을 이어가던 저희는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사장님인 여자친구와 하루에 5분이라도 보기 위해 기꺼이 여자친구가 있는 곳까지 달려가던 저는 그때 정말 사랑밖에 모르던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 생각이 나고 눈 감을 때까지 생각했으니 말이죠. 연애할 때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녀랑 결혼하는 꿈까지 꿨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찌나 심장이 벌렁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되었죠. 만난 지 2년째 되던 해에 제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언젠가 그녀와 같이 영화를 보다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노래를 부르며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 장면을 보면서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여주인공이 된 것 마냥 눈물도 흘렸고요. 그 남자 주인공만큼 뛰어난 외모에 훌륭한 노래솜씨는 아니었지만 많이 어설프고 어색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펑펑 눈물을 쏟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뒤 날이 정말 좋던 4월의 어느 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아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부는 16개월 된 아주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내의 뱃속엔 저희의 둘째 아들까지 있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수학처럼 계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참 신비롭고 신기한 수많은 상황으로 만들어진 인연이 참으로 소중하고 값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연이 되기까지 아내가 제게 했던 선행,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할머님께 하셨던 선행이 큰 몫을 했다고 보고요. 두 사람의 선행이 아니었다면 지금 저는 아내를 만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행복하지도 않았겠죠. 누군가의 선행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을 저는 100% 믿습니다. 제가 그랬으니 말이죠. 저는 아내를 만나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얻었고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저처럼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많은 선행이 행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